상위 1%의 아들과 최하위 99%의 가사도우미, 세상이 단정한 바보 아들과 모두가 무시했던 가정부의 만남, 최고 엘리트들이 보지 못했던 아이의 진짜 언어를 가정부가 발견하면서 이 집안에는 은밀하고도 위험한 비밀 수업이 시작됩니다. 그 작은 믿음이 빚어낸 기적은 아이의 인생뿐 아니라 성공만이 전부였던 아버지의 세상마저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소통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청담동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저택은 이탈리아산 대리석과 웅장한 창문들로 빛나고 있었어요. 전문 조경사가 디자인한 정원에는 계절마다 다른 꽃들이 피어났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9살 소년 강지호는 보이지 않는 균열처럼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강지호 학생은 이번에도 유급입니다. 담임 선생님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응접실에 울려 퍼졌어요. 강민혁 회장은 완벽하게 다림질된 맞춤 정장을 입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라고요. 민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회장님, 저희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최선을요? 민혁이 냉소를 머금은 채 반문했습니다. 명문대학 출신 가정교사들을 7명이나 고용했고 학원비로만 매달 500만 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최선이라는 겁니까? 복도 한쪽 구석 청소 도구를 든 채 서 있던 윤서아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였어요. 30살의 그녀는 이 집의 가사도우미로 고용된 지 이제 겨우 보름째였지만 이미 이 집안의 냉혹한 분위기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번엔 새로 고용된 가정교사, 교육학 박사 학위를 가진 50대 남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호 학생은 일반적인 학습 방법으로는 발전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평가요? 민혁의 목소리에 얼음장 같은 냉기가 서렸습니다. 무슨 평가를 말하는 겁니까? 학습 장애 검사 같은. 그만하십시오. 민혁이 손을 들어 교사의 말을 자르며 차갑게 말했어요. 우리 집안에 그런 문제를 가진 아이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주십시오. 급여는 회계팀에서 정산해 드리겠습니다. 가정교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응접실을 나섰어요. 서아는 그가 지나갈 때 그의 표정에서 안타까움과 체념이 뒤섞인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응접실 안쪽 커다란 가죽 소파 뒤편에 지호가 몸을 웅크리고 숨어 있었어요. 9살 소년의 작은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그의 손에는 공부 노트가 꽉 쥐어져 있었고 빨간 펜으로 가득 채워진 오답 표시들이 그의 무능함을 증명하듯 선명했습니다. 지호야. 민혁이 아들을 불렀지만 소녀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얼굴 좀 들어봐. 지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가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넌 강씨 가문의 후계자야. 내 할아버지는 맨손으로 이 나라 최고의 기업을 세우셨고 아버지는 그걸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웠어. 그런데 넌 민혁은 말을 잇지 못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지호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글자들이 계속 움직이는 것 같아요. 숫자들도 제 머릿속에서 뒤섞여요. 변명하지 마. 민혁의 목소리는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강씨 가문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아. 사업에서도 인생에서도 그리고 절대 학교에서도
복도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서아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녀는 조용히 자리를 피해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주방에는 이 집의 오랜 집사인 오경이가 차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55살의 그녀는 이 집에서 15년째 일하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경계하는 듯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윤서아 씨, 경희가 서아를 불렀어요. 응접실 쪽은 다 청소했나요? 아직입니다. 회장님께서 손님과 대화 중이셔서 그럼 2층 복도부터 시작하세요. 도련님 방은 건드리지 말고요. 알겠습니다. 서아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응접실에서 들려오던 그 작은 목소리, 글자들이 계속 움직이는 것 같아요라던 그 절박한 고백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호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도 문을 열지 않았죠. 민혁은 아들의 방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노크도 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도련님께 저녁 식사 가져다 드릴까요? 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경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내버려 두세요. 회장님 지시입니다. 배고프면 알아서 내려올 겁니다. 밤이 깊어지고 저택의 불들이 하나둘 꺼져갔어요. 서아는 직원 숙소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2층 복도를 점검하다가 지호의 방문, 틈새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살짝 들여다본 그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지호가 책상에 엎드려 흐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작은 손에는 빨간 펜이 쥐어져 있었고 공책 위에는 나는 바보가 아니야. 나는 바보가 아니야라는 글씨가 떨리는 필체로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서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혁은 회사로 출근하기 전 서재에서 지호를 불렀어요. 지호야, 들어와. 소녀는 아버지의 서재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갔습니다. 바닥에서 천장까지 빼곡히 들어찬 책들, 그중 어느 것도 지호에게는 친구가 되어주지 못했어요. 앉아. 민혁이 커다란 책상 뒤에 앉은 채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먼저 들어봐. 민혁이 지호의 말을 끊었어요. 넌 강씨 가문의 자랑이야. 우리 가문은 3대에 걸쳐 이 나라 재계를 이끌어왔어. 내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이후 폐허에서 사업을 시작하셨고 아버지는 그걸 글로벌 기업으로 키웠지. 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너한테 들어가는 교육비가 얼마인지 알아? 대한민국 상위 1% 가정에서도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야. 그런데 민혁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왜 결과가 없는 거지? 죄송합니다. 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지만 강씨 가문 사람들은 변명하지 않아. 민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패도 하지 않아. 명심해. 서재를 나온 지호는 비틀거리며 자기 방으로 돌아갔어요. 복도에서 청소 중이던 서아는 소년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서아는 지호의 방 청소를 위해 문을 두드렸어요. 도련님, 청소 좀 해도 될까요? 대답이 없었지만 서아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은 텅 비어 있었어요. 지호는 학교에 가지 않고 어디론가 숨어버린 것 같았죠. 서아가 책상을 정리하다가 공책 하나를 발견했어요. 수학 공책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숙제가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림이었어요. 서아는 숨을 멈추고 그 그림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어요. 사람들이 서로 안아주는 것처럼 보이는 나무들, 슬프게 웃고 있는 태양,
교실이 괴물로 변하고 글자들이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악몽 같은 장면들. 그리고 한 페이지 아래쪽 구석에 떨리는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나는 부족하지 않아. 단지 다르게 말할 뿐이야. 서아는 그 문구를 읽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터지는 것만 같았어요. 이 아이는, 서아가 중얼거렸어요. 이 아이는 바보가 아니야. 세상을 다르게 보는 거야. 그녀는 자신이 교사였던 시절을 떠올렸어요. 강원도 작은 시골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그때, 글을 읽지 못했지만 노래를 한번 들으면 영원히 기억하는 아이. 수학을 못했지만 부서진 라디오를 고칠 수 있었던 아이. 그들 모두 특별한 눈을 가진 아이들이었죠. 도련님도 그래. 특별한 눈을 가진 아이야. 서아는 그 그림을 조심스럽게 접어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건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 아이의 절규였고 동시에 놀라운 재능의 증거였어요. 오후가 되어 지호는 정원 한 구석,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에서 발견되었어요. 서아가 차를 가져다 주러 갔을 때 소녀는 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서아가 부드럽게 불렀지만 지호는 깜짝 놀라며 공책을 숨겼어요. 죄송해요. 청소하다가 보려던 건 아니었어요. 괜찮아요. 지호가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관심 없어요. 서아는 소년의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잔디에 얼룩이 질 게 분명했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도련님, 제가 뭘 봤는지 아세요? 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도련님의 공책에서 정말 놀라운 그림들을 봤어요. 나무들이 사람처럼 서로 안아주고 태양이 표정을 짓고 있는. 그건 그냥, 지호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냥 바보 같은 낙서예요. 아니에요. 서아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도련님만의 언어예요. 세상을 보는 도련님만의 특별한 방식이에요. 지호의 눈이 커졌어요. 살면서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정말이에요. 서아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어요. 도련님은 색을 이렇게 사용하시잖아요. 그리고 각선이 이야기를 전하는 방식이 정말 특별해요. 지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지만 곧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림 그리는 게 시간 낭비라고 하세요. 제가 수학이랑 국어랑 과학을 배워야 한다고 하시는데 전 그냥 못해요. 제가 바보라서요. 서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녀는 지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도련님,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도련님은 바보가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다르다는 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다른 길을 간다는 뜻이에요. 지호가 서아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무슨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고속도로로 목적지에 도달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숲길을 걸어가요. 서아가 설명했습니다. 둘 다 결국엔 같은 곳에 도착해요. 그저 다른 것들을 보고 다른 방식으로 여행할 뿐이에요. 지호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가슴속에서 희망과 비슷한 무언가가 피어나는 걸 느꼈어요. 그럼 제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서아는 지호의 그림들을 그리고 공책에 적힌 그 문구를 떠올렸습니다. 나는 부족하지 않아. 단지 다르게 말할 뿐이야. 배울 수 있어요, 도련님. 서아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련님은 이미 배우고 계세요. 다만 아무도 그 방법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묘한 이해가 그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이 만남이, 이 대화가 그들 둘의 삶을 영원히 바꾸게 될 거라는 걸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저택 2층 창문에서 오경이가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경계하는 빛으로 가득했어요. 월요일 아침 지호는 학교에 가야 했어요. 기사가 운전하는 검은색 벤츠가 청담국제학교 정문 앞에 섰을 때 소년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도련님 도착했습니다. 기사가 차문을 열어주었지만 지호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괜찮으세요? 네. 들어가야죠. 지호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친구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어요. 저기 강지호 온다. 또 유급했다며? 벌써 3번째래. 아버지가 회장님이라서 퇴학 안 시키나 봐. 저렇게 멍청한데 어떻게 우리 학교 들어왔대? 지호는 그들의 말이 들리지 않는 척했지만 각 단어가 가슴에 칼처럼 박혔어요. 자기 자리에 앉아 책을 꺼냈지만 글자들은 여전히 춤을 추듯 흔들렸습니다. 강지호 학생, 수학 선생님인 정 선생님이 그를 불렀어요. 칠판으로 나와서 이 문제 풀어볼래? 지호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30쌍의 눈이 그의 등에 꽂히는 걸 느끼며 그는 천천히 칠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7 더하기 8은 얼마지? 정 선생님의 질문은 간단했지만 지호의 머릿속에서는 숫자들이 뒤섞였어요. 저는 빨리 대답해봐. 교실 뒤에서 누군가 킥킥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모르겠습니다. 지호가 거의 울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정 선생님의 한숨 소리가 교실에 울렸어요. 쉬는 시간, 지호는 학교 뒤편 작은 벚나무 아래로 숨어갔어요. 4월의 꽃잎들이 그의 검은 교복 위에 눈처럼 내렸습니다. 그는 몰래 공책을 꺼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학교 건물이 그를 삼키려는 괴물로 변하고 글자들이 날카로운 이빨로 변한 악몽 같은 장면. 하지만 그림을 그리는 동안만큼은 지호의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뭐 하고 있어?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지호는 깜짝 놀라 공책을 덮었습니다. 같은 반 여학생 2명이 서 있었어요. 또 이상한 그림 그리고 있었구나. 공부는 못하면서 그림은 잘 그리네. 그걸로 대학 가려고? 여학생들이 킥킥거리며 지나갔어요. 지호는 공책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지호는 뒷문으로 조용히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중요한 회의 중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는 몰래 서재로 들어가 책장 뒤편에 숨었습니다. 책을 읽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건 지호에게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는 그저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색연필과 종이를 움켜쥐고 글자들이 다채로운 새들이고 숫자들이 나선형으로 자라는 나무인 세계를 창조했어요. 도련님? 서아의 목소리에 지호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죄송해요.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아니에요. 서아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여긴 도련님 집이에요. 도련님이 어디 있든 괜찮아요. 서아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지호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마치 상처 입은 동물에게 접근하듯이. 뭘 그리고 계셨어요? 지호는 망설였어요. 대부분의 어른들은 그의 그림을 시간 낭비라고 불렀으니까요. 별거 아니에요. 보여주실래요? 서아의 요청에는 진정한 관심이 담겨 있었어요. 연기가 아닌 진심. 잠시 망설인 후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아는 그의 그림을 천천히 살펴보았어요. 학교였지만 모든 아이들이 나무로 변하고 선생님이 해가 되어 그들 위에 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지만 놀랍도록 아름다웠어요. 도련님, 정말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계세요. 서아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색을 사용하는 방법이랑 각선이 이야기를 전하는 방식.
굉장히 특별해요. 지호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로요? 네, 정말이에요. 이건 단순한 그림이 아니에요. 이건 도련님만의 언어예요. 지호는 살짝 웃었지만 그 미소는 곧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림 그리는 게 시간 낭비라고 하세요. 제가 수학, 국어, 과학을 배워야 한다고 하시는데 전 그냥 못해요. 제가 바보라서요. 서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녀는 지호의 작은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도련님, 절대 바보가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다르다는 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다른 길을 간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호가 물었어요.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서아가 설명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속도로로 목적지에 도달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나무 사이로 걸어가요. 둘 다 결국엔 같은 곳에 도착해요. 그저 다른 것들을 보고 다른 방식으로 여행할 뿐이에요. 지호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가슴속에서 희망과 비슷한 무언가가 피어나는 걸 느꼈어요. 당신은 제가 배울 수 있다고 믿으세요? 서아는 지호의 그림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소년의 눈을 그의 가방에서 보이는 성적표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결심한 듯 말했어요. 도련님, 제가 도련님을 제 방식대로 가르쳐 볼까요? 지호의 눈이 더욱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소리 지르지 않고 압박하지 않고 도련님을 느리거나 무능하다고 부르지 않고요. 서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냥 우리 둘이서요. 도련님과 배움이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거죠. 마치 도련님이 그림에서 나무를 살아있게 보이게 하는 방법을 발견한 것처럼요. 지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요? 그런데 아버지가 알게 되면요? 서아는 입술을 물었어요. 그녀도 그 위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의 작은 비밀로 남겨둘 수 있을 거예요. 아직은요. 정말, 정말 저를 가르쳐 주실 거예요? 지호의 목소리에는 믿기 힘든 듯한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네, 도련님. 도련님은 특별해요. 그냥 아무도 그걸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서아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 봤어요. 도련님의 그림 속에서, 도련님의 눈빛 속에서 봤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묘한 이해가 그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이 대화는 그들 둘 다의 삶을 영원히 바꾸게 될 거라는 걸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복도 저편에서 오경이가 반쯤 열린 문틈 사이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꽉 다물어져 있었고 눈빛은 차갑고 경계하는 빛으로 가득했어요. 그날 밤 서아는 직원 숙소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이 방금 무슨 약속을 한 건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지호를 가르치겠다고 했어. 회장님 몰래. 그녀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움 반, 설렘 반이었죠. 서아는 일어나 작은 책상으로 갔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냈어요. 강원도 시골 학교에서 교사로 일할 때 쓰던 수업 일지였습니다. 노트를 펼치자 지난날의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왔어요. 김수진 학생 마이너스 글을 읽지 못하지만 노래를 한번 들으면 영원히 기억함. 박민수 학생 마이너스 수학을 못하지만 부서진 라디오를 고칠 수 있음. 이지은 학생 마이너스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지만 춤으로 모든 감정을 표현함. 서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 아이들, 특별한 눈을 가진 그 아이들. 지호도 그들과 같았습니다. 내가 해야 해. 서아가 중얼거렸어요.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 하지만 위험도 만만치 않았어요. 서아는 이력서에
자신이 교사였다는 사실을 적지 않았습니다. 대졸자가 가사 도우미로 일하는 걸 부유한 집안에서는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너무 많이 아는 사람들을 불편해하죠. 발각되면 해고야. 그것뿐만 아니라 서아는 은행 대출 명세서를 떠올렸어요. 어머니의 치료비로 쓴 돈, 아직 갚아야 할 빚, 서울에서 새 일자리를 찾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지호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정말 저를 가르쳐 주실 거예요? 라고 물을 때의 그 절박한 희망. 어떤 위험은 감수할 가치가 있어. 서아가 노트를 덮으며 다짐했어요. 다음 날 오후 서아는 지호를 불렀습니다. 정원 구석,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에서 만나자고요. 도련님, 여기에요. 서아가 손짓하자 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서아 씨, 정말 저를 가르쳐 주실 거예요? 네, 도련님. 하지만 먼저 약속해야 할 게 있어요. 서아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비밀로 해야 해요. 회장님이나 오 집사님이 알게 되면 제가 여기 더 있을 수 없을 거예요. 지호는 이해한다는 듯 빠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에게도 말 안 할게요. 약속해요. 그리고 하나 더. 서아가 덧붙였습니다. 제가 선생님이었다는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이력서에 그 사실을 적지 않았거든요. 왜요? 지호가 물었어요. 부자들은 가끔 너무 많이 아는 사람들을 불편해해요. 특히 그들이 고용한 사람들이 그럴 때요.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9살이었지만 그는 이미 많은 걸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시작할까요? 서아가 미소 지으며 종이와 색연필을 꺼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과나무를 심을 거예요. 지호가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진짜 나무요? 아니요, 상상 속의 나무요. 지식의 나무. 서아는 빨간색과 초록색 색연필을 꺼냈어요. 이게 어떻게 수학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죠? 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학은 세상의 언어예요, 도련님. 그런데 모든 언어에는 여러 방언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도련님의 방언을 찾아볼 거예요. 서아는 지호가 내일 해야 할 수학 숙제를 펼쳤어요. 간단한 덧셈과 뺄셈 문제들이었습니다. 7 더하기 8은 얼마죠, 도련님? 지호가 괴로워하기 시작했어요.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이제 다르게 생각해봐요. 서아가 설명했습니다. 사과나무 한 그루에 사과가 7개 있고 다른 나무에는 8개가 있어요. 두 나무에 있는 사과를 모두 세면 몇 개일까요? 지호는 종이에 2개의 나무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하나에는 7개의 빨간 점을, 다른 하나에는 8개의 점을 그렸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천천히 점들을 하나씩 세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넷. 서아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13, 14, 15. 지호가 불확실하게 대답했어요. 15개요? 맞아요. 서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게 바로 수학이에요, 도련님. 도련님은 방금 덧셈을 했어요. 지호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의 눈에서 타오르는 이해의 불꽃을 보며 서아는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정말요? 제가 덧셈을 했어요? 네, 도련님. 그리고 정말 잘하셨어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정원에서 2시간을 보냈어요. 사과나무로 덧셈을 배우고 꽃잎으로 뺄셈을 배우고 개미들로 나눗셈의 개념을 이해했습니다. 지호는 처음으로 공부가 괴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재미있었죠. 각 숫자가 그림이 되고 각 문제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서아가 말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도련님. 내일 또 만나요. 선생님, 지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마워요. 서아는 지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도련님, 제가 고마운 게 아니에요. 도련님이 제게 다시 선생님이 되게 해줘서 제가 더 고마워요.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사실이 있었어요. 저택 2층 창문에서 오경이가 쌍안경으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 저 여자가 뭘 하고 있는 거지? 경희가 중얼거렸어요. 분수를 모르는군. 그날 밤 지호는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잠들기 전에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사과나무와 그 위에 자라는 숫자들의 이미지가 춤추고 있었습니다. 직원 숙소에서 서아는 늦게까지 깨어 있으며 다음 수업을 준비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어떤 위험은 감수할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들 둘 다 몰랐던 것은 이 비밀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드러나게 될 거라는 사실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서아와 지호의 비밀 수업은 계속되었습니다. 정원의 개미들은 팀워크를 가르쳐 주었고 꽃들은 생명주기를 설명했어요. 부엌의 숟가락은 측정 단위가 되었고 접시는 분수가 되었습니다. 지호는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는 탐험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지식은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되어 그의 언어로 말했어요. 도련님, 이번엔 역사를 배워볼까요? 어느 날 오후 서아가 노트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역사요? 지호가 얼굴을 찌푸렸어요. 그건 더 어려워요. 날짜를 다 외워야 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서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역사는 날짜가 아니라 이야기예요. 도련님, 역사를 영화라고 생각해봐요. 각 날짜는 시대 의상을 입은 캐릭터고 각 사건은 대사가 있는 장면이에요. 서아는 조선시대 임진왜란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딱딱한 사실들을 나열하는 대신 그녀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일본의 장군이 있었어요. 그는 야망이 큰 사람이었죠. 그래서 지호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어요. 서아의 이야기는 마치 영화처럼 생생했습니다. 그럼 이순신 장군은요? 이순신 장군은 영웅이에요. 하지만 그도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장군이었어요. 도련님처럼요. 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처럼요? 네. 아무도 이순신 장군의 전략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는 다르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결국 그의 다른 생각이 나라를 구했죠. 지호의 눈에 이해의 빛이 떠올랐어요. 그럼 저도 제가 다르게 생각하는 게 나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요. 도련님의 다른 생각이 도련님의 힘이에요. 하지만 모든 날이 순조로운 건 아니었어요. 어느 비 오는 오후 지호는 분수 문제를 풀다가 갑자기 색연필을 던져버렸습니다. 안 돼요. 못하겠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정말 바보인가 봐요. 서아는 소년의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그녀는 지호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곁에 앉아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도련님, 서아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강원도 양양의 작은 학교에서 교사였을 때 얘기를 들려줄게요. 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한 교실에 여러 학년이 함께 공부하는 곳이었어요. 건물은 낡았고 30명의 아이들에게 책은 고작 3권뿐이었죠. 3권만요? 지호의 눈이 커졌어요. 그의 방에는 100권이 넘는 책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그 아이들은 배움에 목말라 했어요. 미래에 대한 배고픔이 있었거든요. 서아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그들 중 많은 아이들은 도련님처럼 특별했어요. 글을 읽는데 어려움을 겪는 아이, 수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아이. 하지만 그들 모두 자신만의 특별한 재능이 있었죠. 어떤 재능이요? 한 여학생은 글을 읽지 못했지만 노래를 한번 들으면 영원히 기억했어요. 다른 남학생은 수학을 못했지만 부서진 라디오를 고칠 수 있었죠. 서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똑똑함이 있어요. 도련님. 그럼 왜 선생님을 그만두셨어요? 지호가 물었어요. 서아의 얼굴에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중병에 걸리셨어요. 위암이었는데 비싼 치료와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했죠.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 작은 마을에서는 그만한 급여를 주는 일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로 왔죠. 서울에서 부잣집 가사도우미가 되는 게 시골 학교 선생님보다 돈을 더 많이 벌거든요.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어요? 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서아가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한 사람을 돕는 것이 그 사람의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때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지호는 충동적으로 서아를 껴안았어요. 서아는 놀랐지만 그 포옹을 돌려주었습니다. 선생님도 힘들었구나. 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만 힘든 줄 알았어요. 우리 모두 각자의 싸움이 있어요, 도련님. 서아가 지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에요. 우린 함께니까요. 그 순간 그들 사이의 유대는 단순히 교사와 학생 사이의 것을 넘어섰어요. 그것은 더 깊고 더 진실된 무언가로 변했습니다. 선생님, 지호가 고개를 들며 물었어요. 저도 언젠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까요? 선생님처럼? 서아는 지호의 이마에 손을 대고 미소 지었습니다. 도련님도 특별한 눈을 가졌어요. 세상을 다르게 보는 눈. 그리고 저는 도련님이 그 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한편 저택의 차가운 복도에서 오경이는 감시를 강화했어요. 그녀는 지호가 무릎에 잔디 얼룩을 묻히고 오는 것을 서아가 그녀의 업무가 요구하는 것보다 소년 곁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어느 오후 그녀는 세탁실에서 서아를 붙잡았어요. 서아 씨, 경희가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도련님과 보내는 시간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서아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도련님이 약간 우울해 보여서 기분 전환을 위해 같이 밖에 나가봤어요. 서아 씨, 경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당신은 가사도우미예요. 가정교사가 아니고 친구도 아니에요. 당신의 임무는 청소하고 세탁하고 요리하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서아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을 굳혔어요.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어. 지호는 나를 필요로 해. 그날 밤 서아는 거의 포기할 뻔했어요. 생계를 위협하는 이 위험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방 침대에 앉아 창문 너머로 서울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지호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덧셈을 마침내 이해했을 때 그의 눈에 나타난 그 빛을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서아가 결심했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 2주가 지났어요. 지호는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공식 가정교사들은 여전히 실패했지만 집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소녀는 그림을 그리며 문제를 풀었어요. 말을 심상으로 바꿔 읽었고 시각적 언어로 모든 것을 번역하며 배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혁은 아들의 숙제를 확인하기 위해 지호의 방에 들어왔어요. 그는 평소와 같은 혼란을 기대했습니다. 대신 그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수학적 그림들로 가득 찬 공책,
새들이 있는 덧셈, 구름이 있는 뺄셈, 나무들이 있는 곱셈. 지호야. 민혁이 공책을 들며 물었어요. 이게 뭐지? 지호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관심에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숙제예요, 아버지. 이렇게 그림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민혁은 공책의 페이지를 넘겼어요. 거기에는 한글 자음과 모음이 각각 다른 색으로 그려져 있었고 각 문자는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기억은 구부러진 산처럼, 니은은 흐르는 강처럼, 미음은 작은 집처럼 그려져 있었어요. 민혁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이 방법은 너무 익숙했어요. 그의 아내 서연. 그녀도 이런 식으로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림 속에서 색깔과 모양으로 직선과 사회적 기대가 아니라 이걸 내가 이해해? 민혁이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지호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그럼 간단한 덧셈을 풀어봐. 15 더하기 23. 민혁은 이 어리석은 방법이 실패하는 것을 보고 싶었어요. 지호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지만 곧 공책을 펼쳐 빈 페이지에 15개의 점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23개의 점을 더 그렸어요. 그런 다음 그는 천천히 점들을 하나씩 세기 시작했습니다. 38이요, 아버지.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민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답은 맞았어요. 45 빼기 17은? 지호는 또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45개의 작은 원을 그린 다음 그중 17개의 X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남은 원들을 세었어요. 28이요, 아버지. 민혁은 무언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놀라움과 혼란이 뒤섞인 감정. 누가 이렇게 가르쳤니? 그의 질문에 지호는 망설였어요. 저 혼자 생각해냈어요. 민혁은 아들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코멘트는 짧게 했어요. 좋아. 하지만 학교에서는 시험에 그림을 그릴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 방법은 소용없어. 그는 나가면서 문을 닫았지만 지호는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평소와는 다른 무언가를 느꼈어요. 그것은 완전한 실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혁은 자신의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그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3년 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것. 첫 페이지에는 서연이 있었어요. 그녀의 그림 앞에 서 있는 모습. 그녀의 그림은 항상 이상했습니다. 현실의 왜곡, 색상의 폭발, 감정의 파도. 예술계는 그녀를 천재라고 불렀어요. 민혁은 그저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페이지를 넘겼어요. 다음 사진에서 서연은 어린 지호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둘 다 물감으로 얼룩진 손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웃음은 사진을 통해서도 거의 들릴 듯 했어요. 넌 언제나 그를 이해했지. 민혁이 사진에 속삭였습니다. 난 왜 그러지 못했을까? 사흘 후 학교에서 편지가 도착했어요. 청담국제학교는 전국 통합 지식 경시 대회를 개최하고 있었고 전국 최고의 학생들이 참가할 예정이었습니다. 학교 이사회는 관대함과 잔인함이 섞인 결정으로 박지호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그가 가문의 이름을 떨어뜨릴 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마지막 기회. 아니면 수치 속에 영원히 묻힐 기회. 아침 식사 시간에 그 편지가 낭독되었을 때 민혁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커피잔을 쥔 그의 손가락은 하얗게 변했어요. 기회다.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아마도 마지막 기회일 거야. 지호는 먹을 수 없었어요. 그는 사람들이 가득 찬 강당에서 자신이 실패하는 모습을 아버지의 눈에 비치는 실망감이
배로 증폭되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참가할 수 없어요. 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모두 앞에서 실패하고 아버지를 망신시킬 거예요. 너는 이미 매달 성적표로 나를 망신시키고 있어. 민혁의 말은 칼날 같았습니다. 이번만큼은 의미 있게 해라. 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경시대회는 다음 달 15일에 열릴 예정이다. 너에게는 2주가 있다. 민혁이 계속했습니다. 최고의 학생들이 전국에서 모일 것이다. 청담국제학교의 이름과 강씨 가문의 명예가 걸려 있어. 지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그들은 작고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다는 말은 우리 가문 사전에 없다. 민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가정교사가 오늘 오후에 올 것이다. 너는 그와 하루 종일 공부할 것이다. 민혁은 더 이상 말없이 방을 나갔어요. 지호는 식당에서 뛰쳐나와 계단을 달려 올라갔습니다. 그의 방에 도착했을 때 그는 문을 쾅 닫고 침대에 몸을 던졌어요.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문 밖에서 부드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도련님, 저예요. 서아의 목소리였습니다. 지호가 문을 열자 서아가 조용히 들어왔어요. 그녀는 지호가 울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경시대회에 대해 들었어요. 서아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도련님. 저는 갈 수 없어요. 지호가 베개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모두가 저를 보고 웃을 거예요. 전 바보라고요. 서아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도련님이 가지 않겠다면 그것도 괜찮아요. 지호는 놀라서 그녀를 쳐다보았어요. 모든 어른들은 항상 그에게 더 열심히 노력하라고, 더 잘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서아는 포기해도 된다고 말하는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서아가 잠시 멈추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도련님이 가지 않으려는 이유가 중요해요. 할 수 없어서 안 가는 건가요? 아니면 시도하는 것이 두려워서 안 가는 건가요? 이 두 가지는 매우 다른 거예요. 지호는 눈물을 닦았어요. 전 실패할까봐 두려워요. 모두가 볼 거예요. 도련님, 서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9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도련님에게 실패자라고 말해왔어요. 하지만 전 3주 동안 도련님이 아무도 이해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던 것들을 배우는 것을 봤어요. 도련님은 누구를 믿기로 할 건가요? 그녀의 말은 지호의 가슴속 깊은 곳에 닿았습니다. 그의 눈에 무언가가 번쩍였어요. 작고 약하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불꽃. 저를 도와주실 거예요? 지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가 참가하기로 결정하면요? 서아는 미소 지었어요. 그것은 따뜻하고 확고하고 그 어떤 약속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미소였습니다. 물론이죠, 도련님. 끝까지 함께 할게요. 그날 밤부터 서아와 지호의 특훈이 시작되었어요. 미숙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가장 강렬한 교육이었습니다. 책이나 지루한 반복이 아닌 시각적 모험으로 경시대회의 모든 주제를 변화시켰어요. 지리는 숨겨진 보물처럼 그려진 지도가 되었고, 과학은 부엌 재료로 하는 실험이 되었으며, 역사는 정원에서 둘이 하는 작은 연극이 되었습니다. 도련님, 이건 시간 경주예요. 서아가 설명했어요. 우리에겐 2주뿐이에요. 하지만 도련님이 이미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들은 저택의 구석구석을 교실로 활용했어요. 화장실은 물의 순환을 배우는 장소가 되었고, 정원은 식물학 수업이 되었으며, 부엌은 화학 실험실이 되었습니다. 서아는 매일 밤 새로운 수업 계획을 위해 늦게까지 깨어 있었고, 지호는 잠들기 전에 그날 배운 것을
그림으로 복습했어요. 5일째 되는 날 오경이는 이 모든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아침에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척하면서 서아를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서아 씨, 오늘 사모님 침실 쪽 창문을 닦아주세요. 경희가 지시했어요. 그리고 도련님 방도 청소해야 해요. 서아가 지호의 방을 청소하러 갔을 때 그곳엔 교과서와 그림이 가득한 책상이 있었어요. 경희가 갑자기 문간에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죠? 그녀가 책상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서아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제가 청소하려던 참이었어요. 오 집사님. 회장님이 알고 계세요? 당신이 도련님에게 이런 특이한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서아는 침묵했어요. 그것은 대답이었습니다. 서아 씨. 경희가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은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당신의 자리가 아니에요. 도련님은 최고의 교육을 받아야 해요. 가사도우미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오 집사님, 저는 단지. 내일은 경시대회 예비시험이에요. 경희가 끼어들었습니다. 학교에서 모든 참가자들이 치를 예비 테스트요. 그때 도련님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볼 수 있겠네요. 서아는 이것이 위협인지 경고인지 확실히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경희가 나간 후 그녀는 태완을 찾아 예비 시험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겁내지 마세요, 도련님. 서아가 말했어요. 그냥 연습이에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아버지가 결과를 보실 거예요. 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평소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책상 위에 펼쳐진 종이들, 벽에 붙은 색깔 있는 메모들, 바닥에 그려진 색연필 지도. 11시가 넘어서야 서아는 지호가 책상에서 잠든 것을 발견했어요. 그의 머리는 세계사 타임라인 위에 누워 있었고 작은 손은 여전히 색연필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를 침대로 옮겼어요. 내일 시험. 저 잘할 수 있을까요? 지호가 반쯤 깨어 속삭였습니다. 도련님은 특별한 눈을 가졌어요. 그 눈으로 세상을 보면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서아가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다음 날 아침 오경이는 민혁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민혁의 사무실에서 경희는 자신이 목격한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윤서아 씨가 도련님에게 비공식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허가 없이요. 민혁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김 씨를 사무실로 보내세요. 지금 당장. 아침 햇살이 사무실 창문을 통해 들어왔지만 그 따스함은 방 안의 냉기를 녹이지 못했어요. 서아는 문 앞에 서서 2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조용히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민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긴장감은 서아의 귀에도 선명히 들렸어요.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혁은 창가에 서서 완벽하게 손질된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김 씨. 민혁이 서아를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서아는 그의 거대한 책상 앞 의자에 앉았어요. 사무실은 권위와 힘을 숨김없이 드러냈습니다. 오 집사가 흥미로운 보고를 해주셨소. 민혁이 마침내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내 아들에게 상당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던데. 서아가 설명하려 했지만 민혁은 손을 들어 그녀를 멈추게 했습니다. 아직 설명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천천히 책상으로 걸어와 의자에 앉았어요. 윤서아 씨는 교육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질문은 함정이었어요. 그녀가 교사였다고 밝히면 이력서에 그 정보를 숨겼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그녀가 가르칠 자격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었어요. 제가 아는 것은
서아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다른 접근법이 필요할 때 그것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은 충분합니다. 민혁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그리고 윤서아 씨는 지호에게 그런 다른 접근법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서아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음을 알았어요.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방 안에 정적이 흘렀어요. 민혁은 서아를 녹이려는 듯한 강렬함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서아는 손을 무릎 위에 놓고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어요. 도련님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는 매우 발달된 시각 마이너스 공간적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보고 그리고 창조하면서 배웁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교육 시스템은 그와 같은 뇌를 위해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배울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다른 방법이 필요할 뿐입니다. 민혁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윤서아 씨는 내 허락 없이 이 다른 방법을 제공했군요. 서아는 턱을 들었습니다. 두려움을 느꼈지만 그것이 그녀를 지배하도록 두지 않았어요. 네. 제가 허락을 구했다면 회장님께서는 거절하셨을 테니까요. 그동안 도련님은 자신이 실패자라고 믿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구하러 온 거요? 민혁의 목소리에 아이러니가 서렸습니다. 아닙니다. 서아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도련님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도련님은 빛나고 있습니다. 그저 다를 뿐이에요. 민혁은 손가락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그리고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네, 효과가 있습니다. 서아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련님이 어제 무엇을 그렸는지 보셨나요? 한반도의 전체 지리를 그렸습니다. 모든 주요 강과 산맥을 포함해서 전날에는 조선 왕조의 모든 왕을 순서대로 외웠습니다. 민혁이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서아는 그의 눈 뒤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윤서아 씨,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2주를 주겠습니다. 당신의 방법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2주. 지호가 경시대회에서 받아들일 만한 성적을 거둔다면 당신이 옳았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서아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는 해고를 예상했었습니다. 하지만 민혁이 계속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만약 그가 실패한다면 당신은 해고될 뿐만 아니라 내가 당신이 한계를 넘었다는 것의 대가를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아는 위협의 무게를 느꼈지만 민혁의 눈에서도 다른 무언가를 보았어요. 작은 희망의 불꽃. 자신의 모든 엄격함 아래에서 아들이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아버지. 이해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가보세요. 오늘부터 당신은 가사도우미 일에서 면제됩니다. 전적으로 지호의 준비에 집중하세요. 서아는 일어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면서 다리가 떨렸어요. 복도에서 오경이가 그녀를 따라잡았습니다. 당신은 바보군요. 경희가 분노에 찬 속삭임으로 말했어요. 방금 해고장에 서명한 거나 다름없어요. 아니요, 오 집사님. 서아가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고했어요. 방금 한 아이를 구했어요. 경시대회까지 남은 2주 동안 서아와 지호는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서아는 더 이상 가사도우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혁은 그녀에게 암묵적인 허락을 주어 온전히 지호의 준비에 집중하도록 했어요. 하지만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경시대회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민혁은 드물게 일찍 집에 돌아왔어요. 식탁에는 불편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내일이 큰 날이구나. 민혁이 마침내 침묵을 깼어요.
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눈으로. 네, 아버지. 민혁은 와인잔을 돌리며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했지만 다시 침묵했어요. 지호야. 잠시 후 민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 어머니도 그림을 잘 그렸단다. 지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어요. 아버지는 거의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세상을 다르게 보았어. 그림을 그릴 때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었지. 민혁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저도 그래요? 지호가 감히 물었습니다. 민혁은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지호가 전에 본 적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인정. 어쩌면 자랑스러움. 그럴지도 모르지. 내일 우리가 보게 될 거야. 경시대회 당일이 밝았어요. 서울올림픽 체육관은 현수막과 각 지역 학교의 깃발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카메라, 기자들, 화려한 정장을 입은 교육부 관계자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전국에서 선발된 각 학교의 최고라 불리는 200명의 학생들. 그리고 그 중에는 강지호가 있었습니다. 창백하고 떨리지만 그곳에 있었어요. 긴장 풀고 호흡해요. 서아가 대기실에서 지호에게 속삭였습니다. 도련님은 준비됐어요.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한 모든 것을 기억하세요.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민혁은 자신의 수행원들과 함께 도착하여 VIP 섹션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무릎 위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면 그도 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어요. 경시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수학이었어요. 문제들이 거대한 스크린에 투영되었고 학생들은 30초 안에 전자 태블릿에 답을 써야 했습니다. 347 더하기 689는 얼마인가? 화면에 질문이 나타났을 때 지호는 눈을 감고 서아가 가르쳐준 대로 호흡했어요. 347마리의 새가 나무에 앉아 있고 거기에 689마리가 더 날아오는 것을 시각화했습니다. 그는 머릿속으로 그들을 10마리씩 묶어 세고 전체 이미지를 보았어요. 1036. 그는 그 숫자를 태블릿에 입력했습니다. 문제들이 계속 나왔어요. 어떤 것들은 지호가 빠르게 답했고 다른 것들은 더 힘들어했지만 이제 그에게는 뭔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라운드는 과학이었고 지호는 빛났어요. 그는 서아와 함께 했던 실험들을 기억했습니다. 만화책으로 변한 물의 순환, 영웅적인 식물들의 이야기가 된 광합성. VIP석에서 민혁은 놀라움과 함께 아들을 지켜보았어요. 이것은 시험에 떨어지는 무릎이 떨리는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었어요. 마침내 진행자가 심사위원들이 최종 점수를 계산하는 동안 휴식 시간을 발표했습니다. 지호는 무대에서 내려왔고 다리는 젤리처럼 불안정했어요.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색 양복을 입고 매 같은 표정을 한 나이든 심사위원 중 한 명인 박정호 교수가 연단으로 다가갔어요. 그는 진행자에게 뭔가를 속삭이고 체육관 뒤쪽을 가리켰습니다. 처리해야 할 이상한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행자가 마이크를 통해 발표했어요. 박정호 교수는 서아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서아는 도망치려 했지만 관객들로 인해 출구는 막혀 있었어요. 당신은 누구시죠? 마이크로 증폭된 교수의 목소리가 체육관 전체에 울렸습니다. 참가 선수 강지호와 불법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서아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지호가 무대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전 아무도 아닙니다.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무도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왜 청소부 복장을 하고 있으며 경시대회 참가자와 소통하고 있죠? 서아가 대답하기 전에 민혁이 VIP석에서 내려와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여성은 제 집에서 고용된 가사도우미입니다. 그가 발표했어요. 체육관은 더욱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박 회장님의 가사도우미가 어째서 전국 경시대회에서 당신의 아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까? 교수가 당황한 듯 물었어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호가 무대에서 뛰어내려 서아에게 달려갔어요. 관객들의 경악 속에 그는 서아와 아버지 사이에 서서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지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크게 울렸어요. 평생 처음으로 그는 공포 대신 용기를 느꼈습니다. 다들 이분을 부당하게 비난하고 있어요. 그녀는 제가 할 수 있을 때 저를 도운 유일한 사람이에요. 강지호 학생. 박정우 교수가 가까이 다가왔어요. 당신의 참가 자격이 외부 도움으로 인해 검토 중입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신호를 보내지 않았어요. 지호가 그를 차단했습니다. 그냥 저에게 힘내라는 제스처를 해준 거예요. 관중석의 모든 부모님들이 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녀는 당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가사도우미입니다. 교수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게 왜 중요한가요? 지호의 질문은 고요한 물에 돌을 던진 것처럼 체육관 전체에 절대적인 침묵을 불러일으켰어요. 9년 동안 모두가 저에게 제가 바보라고 말했어요. 지호가 계속했습니다. 선생님들, 가정교사들, 심지어 저 자신도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서아 씨는 제가 바보가 아니라 그저 다르다는 것을 본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체육관 전체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듣기 위해 숨을 죽였어요. 그녀는 제게 수학이 새가 될 수 있고 역사가 영화가 될 수 있으며 제 뇌가 고장난 게 아니라 그저 다른 언어를 말한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서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저는 이해했어요. 처음으로 저는 실패자가 아니라고 느꼈어요. 민혁은 자신의 아들을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바라보았어요. 그래도 규칙은 규칙입니다. 박정우 교수가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덜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교수님, 새로운 목소리가 끼어들었어요. 정 선생님, 지호의 담임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지호의 담임입니다. 학생에 대한 저의 관찰에 따르면 이 아이는 지난 몇 주 동안 극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오늘 그가 자신의 답변을 어떻게 작성했는지 보셨나요? 그것은 분명히 외부 도움이 아니라 다른 학습 방법이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민혁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내 아들의 교육에 관해 그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 여성 윤서아 씨는 내 명시적인 허가를 받았습니다. 체육관 전체에 놀라움의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그리고 지호가 지난 몇 주 동안 보여준 발전은 주목할 만합니다. 서아 씨가 사용한 방법이 비정통적일 수 있지만 결과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대회 조직위원회가 긴급하게 모여 상의했어요. 몇 분 후 위원장이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강지호 학생은 계속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의 특별한 학습 방법은 규칙 위반이 아닌 교육적 혁신으로 간주됩니다. 서아의 눈에 안도의 눈물이 맺혔어요. 지호는 그녀를 보고 눈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지막 결과가 발표되기 전 지호는 서아와 함께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됐든 오늘 저는 이겼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도련님? 제가 제 자신을 믿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봤어요. 진짜 저를요. 발표가 울리고
모든 참가자들이 무대로 불려갔어요. 지호는 상위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청담국제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학습 장애를 가진 학생이 이런 성과를 거둔 것이었어요. 무대에서 내려온 지호를 민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민혁의 엄격한 가면이 잠시 떨어졌고 그는 갑자기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내 어머니가 너를 보면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그가 지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1년 후 청담국제학교에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다양한 학습자를 위한 시각적 교육센터. 초대 디렉터는 윤서하였고 첫 번째 성공 사례는 강지호였습니다. 민혁의 회사는 전국 교육기관에 시각적 학습 도구를 기부하는 재단을 설립했어요. 그는 아직도 엄격하고 요구가 높은 아버지였지만 이제는 아들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실패한 학생이 아니라 독특한 재능을 가진 사람으로. 지호의 방에는 새로운 책장이 설치되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 책장에 전통적인 교과서가 아니라 색깔과 그림이 가득한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의 어머니의 초상화가 있었어요. 그녀의 눈은 마치 세상을 다르게 보는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무언가를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서아는 이제 가사도우미가 아니라 선생님으로 존경받았어요. 오경이는 조용히 사직서를 제출하고 떠났습니다. 오래된 질서가 새로운 가치 앞에 무너졌음을 상징하듯이 지호가 10살이 되던 날 그는 특별한 선물을 받았어요. 서아로부터 새 미술 도구 세트와 아버지로부터 그의 어머니가 쓰던 이젤. 그날 밤 그는 새로운 그림을 그렸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한 남자, 한 소년, 그리고 한 여자. 그들 위로는 다채로운 문자들이 날아다녔고 그 아래에는 세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